1980년대 슬래셔 영화의 전성기를 장식했던 13일의 금요일 시리즈는 1993년 프레디 크루거의 웃음소리와 함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들 이제 남은 건 프레디 대 제이슨처럼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패러디하는 영화라고 생각했죠.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은 10년 뒤 자기 정체성이자 대표 캐릭터인 제이슨 브이스를 패러디하는 영화를 내놓습니다. 바로 제이슨 X죠. 이 영화는 코미디와 사륙이 적절하게 뒤섞인 영화입니다. 영화는 초자연적 살인마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제이슨 X에서 살인마 제이슨은 놀랍게도 로봇과 혈투를 벌입니다. 제이슨 X 이전에도 로봇을 등장시킨 슬래셔 영화는 있었습니다. 킬보트나 폭력교실 1999 같은 영화들이죠. 초자연적 살인마와 로봇의 대결은 다소 코믹하지만 이를 보다 보면 로봇과 초자연적 살인마를 결합한 영화 한 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걸작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살펴보기 전에 영화 속 로봇을 간략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SF 영화는 인간의 상상력을 표현하고자 수많은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화의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은 로봇 캐릭터는 스타워즈에서 공개한 R2-D2, C-3PO가 아니라 지구 최후의 날에 등장한 고트와 금지된 행성의 로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무엇이든 단번에 파괴하는 고트와 인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로비, 이 두 로봇은 고전 SF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로봇들도 있습니다. 영화의 역사에서 최초로 거대 로봇의 대결을 묘사한 기계인간에 이어 1927년에 등장한 메트로폴리스는 선한 마리아를 복제한 악한 로봇 퓨트라를 등장시킵니다. 1973년에 등장한 이색지대는 총잡이를 통해 이 비전을 좀 더 극단까지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설계된 로봇이 프로그램 오류로 인간들을 학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전들은 이후 프로테우스4의 인공지능 프로테우스4나 에리언의 인조인간 애쉬를 통해 더욱 디스토피아적 비전으로 향해 갑니다. SF 영화는 그 특성상 유토피아적 비전보다는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더 많이 다룹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낙관과 동시에 불안을 지니고 있지만 불안한 미래를 그려내는 것이 더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SF 영화는 호러 영화의 특성을 품게 됩니다. 1980년에 등장한 세턴3는 SF 영화의 로봇과 호러 장르가 하나로 뭉쳤을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영화 후반 세턴3의 로봇은 자신과 의식을 공유하던 악당 헥터의 머리를 뜯어내 로봇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그러고는 그 끔찍한 머리로 주인공 여성에게 호감을 표할 때 이 영화는 진정한 호러 영화가 됩니다. SF 영화는 20세기 초 펄프 잡지의 지면을 채웠던 사이언스 픽션이란 토대를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호러 장르 속에서 SF적 상상력의 극한을 추구해 왔습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1940년대까지 SF 영화의 대다수는 호러 영화였고 1950년대에도 SF 영화의 절반은 호러 영화에 속했죠. 기계론적 사색 속에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프랑켄슈타인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F 영화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1950년대에 이르면 킬보트의 원형인 고개 파괴적인 쌍둥이 로봇과 지구 최후의 날의 고트를 모방한 화성에서 온 악녀의 파괴 로봇 차니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후 크로노스에서는 지구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며 무한정 커지는 외계 로봇이 등장하고 뉴욕의 콜로서스에서는 로봇으로 부활한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위해 인류를 몰살하려는 광기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캅2의 악당 로봇 케인의 원형을 볼 수 있지만 한없이 엉성할 뿐더러 리모컨으로도 조작하던 로봇의 아즈텍 미라의 범죄자 로봇 등 호러 영화에 인상적인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터미네이터는 이러한 SF 호러 영화의 세계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이와 함께
1980년대는 호러 영화의 하위 장르인 슬래시 영화의 전성기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연구자에 따라 슬래시 영화의 시작을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로 보기도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946년 영화인 공포의 집이 그 토대를 놓고 1959년작인 잭 더 리퍼가 이를 다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적 의미에서 슬래시 영화의 진정한 시작은 마리오 바바 감독의 블러드 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슬래시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인 할로윈이 등장하며 여기서부터 인상적인 가면을 쓴 초월적인 살인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시작되죠. 1980년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슬래셔 영화의 시대입니다. 할로윈으로 완성된 슬래셔라는 장르는 이 작품과 함께 13일의 금요일이 크게 성공하면서 80년대를 지배하는 슬래셔 영화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하나의 장르가 반복해서 만들어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관객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아니면 장르를 구성하는 틀이 되는 클리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슬래시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클리셰는 마지막에 살아남는 주인공인 파이널 걸입니다. 슬래셔 영화 대부분은 이 마지막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죽어나가는 인물들로 구성됩니다. 성행위를 하거나 술과 마약을 탐닉하고 팀에서 이탈하는 인물이나 애정 행각을 벌이는 커플이 최후를 맞이하고 결국 단 한 명의 여성 주인공이 남을 때까지 모두 죽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살인마는 가면을 쓰고 있으며 초자연적 존재처럼 순식간에 공간을 이동합니다. 슬래시 영화가 정점을 찍은 시기는 1984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개봉한 13일 금요일 파이널 챕터가 나왔으며 가장 뛰어난 슬래셔 영화로 손꼽히는 나이트메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 사이에 호러킨, 제이미 리 커티스가 주연으로 등장한 졸업 파티에서 생긴 일이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발렌타인데이 이후 20년이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광부복을 입은 살인마에 의해 학살이 벌어진다는 피해 발렌타인. 뇌 수술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어느 날부터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살인이 벌어진다는 해피 버스데이 투 미. 수년 전 자신에게 화상을 입힌 인물들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자행하는 살인마를 다룬 버닝과 함께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무차별 살인을 벌이는 슬리퍼웨이 캠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1980년대에 터미네이터가 등장한 것이죠. 슬래셔 영화가 정점을 찍은 시대에 등장한 터미네이터는 참으로 묘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클리셰는 장르를 구성하는 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네이터는 파이널 걸이라는 큰 틀을 활용하는 동시에 세부 사항을 구성하는 클리셰를 대부분 뒤집는 방식으로 엄청난 공포를 만들어내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터미네이터는 2029년 LA를 배경으로 지구의 지배자인 거대 로봇들에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은 1984년의 LA로 넘어가 거대한 근육질 남자가 과격한 에너지 필드와 함께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아무런 정보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두 장면을 엮어 근육남이 미래에서 온 살인 로봇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잠깐 혼란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 이어 곧바로 근육남의 놀라운 살인 장면이 등장하지요. 이 근육남이 바로 터미네이터입니다. 여기서 터미네이터와 같은 해에 등장했던 13일의 금요일 파이널 챕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13일의 금요일 파이널 챕터는 히치하이커를 살해하는 괴인의 등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관객이 살인마에 익숙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슬래시 영화의 특성인 강렬한 살인을 오프닝에 배치하는 전략이지요. 터미네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장면에 강렬한 살인을 넣음으로써 이 근육 덩어리가 얼마나 무자비한 살인마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터미네이터는 그 살인에 옷을 빼앗는다는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영화는 슬래셔 장르와 달리 이러한 당위성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로봇의 표피를 구성하는 유기질은 액션을 거치며 점차 육체에서 벗겨져 나가지만 이 유기질은 시간 여행에 꼭 필요하다는 설정이죠. 게다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살점은 점점 본색이 드러나는 로봇의 모습을 통한 공포 효과로 기능합니다. 누나를 뽑아내는 잔혹한 장면은
이 영화가 SF로 전환하는 지점으로 사용되면서 로봇의 시선 처리에 필요하던 시기입니다. 이처럼 영화 내내 터미네이터의 행동은 항상 설명 가능하도록 전개됩니다. 이것은 SF 장르를 어떻게 슬래셔 장르와 결합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슬래셔 영화를 어떻게 참고했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넘어서고자 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네이터의 새로운 하위 장르 이름을 붙이게 될 테크 누아르바 장면을 보시죠. 주인공 사라 코너는 누군가가 자신을 뒤쫓는다고 느끼고는 사람들로 붐비는 바에 들어갑니다. 슬래셔 영화의 공식 가운데 하나는 등장인물이 꼭 혼자서 행동하며 드라마를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을 벗어나 살해당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라 코너는 그 반대일 뿐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이 할 만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전화를 거는 시점이 어긋나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뿐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친구에게 건 전화 역시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차별 살인 묘사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연출로 손꼽힐 테크 누아르바 장면은 모든 터미네이터 영화를 통틀어 최고의 시퀀스를 선보입니다. 여기서 터미네이터는 당연하게도 슬래셔 살인마들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라 코노를 정확히 고른 다음 그녀를 죽이려 할 때 방해되는 다른 인물들까지 모조리 학살해 버립니다. 슬래셔 살인마의 기본 특징은 무차별 살인입니다. 마이클 마이어스나 제이슨 부이스의 살인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영역에 들어선 인물은 가차없이 살해할 뿐이죠. 영역 밖 인간에겐 아무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터미네이터는 이와 정확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사라 코너를 목표로 삼은 다음 이에 방해되는 이들을 공간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살육해 버립니다. 이로써 터미네이터는 슬래셔 살인마와는 반대지만 또한 무자비한 학살을 통해 정확히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카일 리스가 등장하고 총격을 가해 터미네이터를 유리창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우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라의 눈높이 시점 샷을 보여준 다음 180도 회전해서 이제는 쓰러져 있는 터미네이터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는 다시 사라의 정면 샷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사라의 시점 샷으로 전환하면서 상체를 일으키는 터미네이터의 모습을 보여주죠. 슬래셔 영화에서 살인마는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꼭 다시 일어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주인공 일행이 살인마를 죽였다고 안심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 등 뒤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그런데 터미네이터는 주인공의 시선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러한 장면을 두 번에 걸쳐 사용합니다. 우선 테크 누아르바 내부에서 카일리스에게 총격을 받았던 터미네이터가 쓰러지자마자 일어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터미네이터는 또다시 카일리스에게 총탄 세례를 맞고는 테크 누아르바 외부로 튕겨 나갑니다. 한번 터미네이터가 일어나는 걸 본 사라 코너는 설마하는 심정으로 몸이 굳은 채 쇼윈도 밖을 바라보고 그에 부응하듯이 터미네이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과정은 사라가 터미네이터를 처음으로 인지하는 장면인 동시에 죽여도 살아나는 진정한 슬래셔 살인마의 등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터미네이터는 슬래셔를 인용하는 동시에 이유 없는 부활의 세계를 설명 가능한 부활의 세계로 만들면서 슬래셔 영화를 넘어선 영화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영화 중반 경찰서 습격 장면에서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터미네이터에서 초반에 벌어지는 첫 번째 살해 장면은 슬래셔 영화 유사한 태도를 보입니다. 비록 집 밖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이유 없는 살인이죠. 두 번째 살인은 여기서 조금 더 과격해집니다. 사라의 친구를 살해하는 이 장면에서 터미네이터는 커플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살해합니다. 이는 슬래시 영화가 시리즈로 전환했을 때 살인마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 테크 누아르바에서 대량 학살을 벌이고는 사라가 몸을 의지한 경찰서로 향합니다. 알비백을 읊조리는 이 유명한 장면에서 터미네이터는 안내 경찰에게 자목 공손하게 사라의 행방을 묻습니다. 사라는 여기 있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경찰의 말에 터미네이터는 문을 나섰다가 그야말로 곧바로 돌아옵니다. 테크 누아르바 시퀀스가 슬래셔의 특성과 결합해 이를 뒤엎는 장면이었던 반면에
경찰서 습격시는 슬래셔 영화의 구조를 완전히 넘어서는 장면입니다. 인간과 투자인적 존재의 경계에 있는 슬래셔 살인마들이 수많은 총탄에 영향을 받는 반면 터미네이터에게 총탄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며 동시에 관객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합니다. 왜 죽지 않는지 모르는 살인마가 아닌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 바로 로봇의 등장입니다. 이처럼 터미네이터는 슬래셔 영화를 참조하고 인용하는 동시에 슬래셔 장르 자체를 해체한 후 더 나은 버전으로 재구성해 냅니다. 터미네이터가 놀라운 영화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I love you too, sweetheart. 슬래시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는 진부한 클리셰가 된 파이널 걸이 된 주인공의 지옥 탈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터미네이터는 또 한 번 설정을 뒤엎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가 등장해 강렬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 카일 리스가 등장해 한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화면은 푸른빛을 띤 우울하며 서늘한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80년대 범죄 스릴러 영화의 화면 톤이죠. 그러나 바로 직후에 사라 코너가 등장하는 장면은 화사한 핑크빛으로 당대 코미디 로맨스 영화의 화면 톤으로 구성됩니다. 이 화사함 다음에 바쁘고 짜증나는 일상이 펼쳐지지만 이 일상은 친구와 함께 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그저 지루하게 반복되는 하루이기에 사라 코너가 무난한 삶을 영위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구조는 카일리스의 등장과 테크 누아르바를 거치면서 핑크빛 세계는 서늘한 네온사인의 노랗고 푸른빛으로 진행하다가 영화의 결말에 이르면 회색으로 변한 채 끝을 맺습니다. 일상에서 위기를 거쳐 절망으로 들어간 다음 확정되지 않은 세계의 사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사라 코너의 지옥행 이야기를 넘어 주인공이 파이널 걸을 거쳐 퍼스트 우먼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야기를 창조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슬래시 영화가 살인마의 탄생과 사륙, 그리고 파이널 걸의 승리를 이야기 구조로 채택한 반면에 터미네이터는 이처럼 파이널 걸의 탄생과 학살 기계를 저지할 퍼스트 우먼의 최초 시점으로 영화를 끝냅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던 관객은 영화의 결말이 곧 비극의 시작이라는 순환 구조를 느끼며 미래에 있을 엄청난 파괴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에서 안도로 향하는 슬래셔 영화의 구조는 터미네이터에 이르러 두려움에서 불안을 거쳐 아직 도래하지 않은 파멸이라는 아포칼립스적 공포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말은 현실에 존재하는 동시에 이 시간대에는 존재할 리가 없는 카일 리스라는 인물을 내세운 다음 사라 코너의 임신이라는 사태를 통해 사라 코너를 마치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마리아로 위치짓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살하는 유아기적 살인마의 세계는 터미네이터에 이르러 진정 폭력적인 성인의 세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시 슬래셔 영화로 돌아가자면 슬래셔 영화에서 살인마의 가면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 수 없는 살인마의 기원격인 나선 계단 이후 이어지는 숱한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스릴러 영화나 이탈리아 지알로 영화들은 살인마의 모습을 철저히 숨겨둔 채 클라이맥스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 추리극 형식을 띱니다. 그러나 전성기 슬래셔 영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살인마의 첫 살인으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영화는 전차 살인의 스펙터클에 집중하고 살인마는 형식적 요소로서 그의 얼굴을 감추는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그 가면은 살인마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초자연적 살인마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캐릭터가 본 모습이 되고 페르소나가 진짜 얼굴이 되어 본 모습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슬래셔 영화의 특징이죠. 슬래셔 영화에서 살인마의 가면은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2013년 영화 더 퍼지에서 정화의 시간에 나선 인물들이 괴상한 가면을 쓰는 이유는 얼굴을 가리는 것보다 나를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얼굴은 예외적인 인물을 제외하고는 괴물성을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괴물을 표현하려면 그에 걸맞는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샤먼이 신을 부를 때 가면을 쓰거나 얼굴에 분칠을 하는 것 또한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영역에 속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그렇기에 슬래셔 영화에서 가면 쓴 살인마의 본래 얼굴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리즈가 겉들수록 살인마를 연기하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살인마의 가면은 소소하게 수정되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가면 자체가 살인마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란 뜻과 함께 로마 시대에 이르면 인간이라는 뜻 또한 포함합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자라는 뜻까지 포함하지요. 슬래셔 영화에서 페르소나, 즉 가면은 인간성의 거세를 위해서 사용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가면을 쓴 이 초자연적 존재는 시리즈를 거듭함에 따라 아예 인간성 자체가 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터미네이터 1편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외부 피부는 내부의 엔도스켈레톤이라는 괴물을 숨기는 역할과 동시에 철저하게 인간과의 혼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외피를 한 이 로봇은 한 번씩 결전을 치를 때마다 피부는 점차 깎여나가고 파헤쳐집니다. 괴물의 진정한 공포를 드러내고자 쓰인 인간의 외피는 괴물의 본 모습을 상징한 슬래셔 살인마들보다 관객에게 더 충격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슬래시 영화를 벗어난 터미네이터 2에 이르면 내부의 괴물이 아닌 외부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터미네이터의 피부가 강조되기도 하지요. 터미네이터의 정체성은 로봇이고 그가 쓰는 인간형 가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입니다. 정체를 숨겨야만 방해를 최소화하고 목적을 재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차별적인 살인을 벌이는 슬래셔 살인마와는 다른 이유입니다. 이러한 살인 기계라는 괴물의 정체를 까발리는 것이 퍼스트 우먼인 사라 코너의 역할입니다. 슬래셔 영화에 등장하는 파이널 걸은 크리스탈 호수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진 살인을 해결하고자 살인마라는 단일 대상을 처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할 터미네이터의 퍼스트 우먼은 도래할 미래의 생활 공간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괴물 시스템을 막아낼 준비를 하는 역할입니다. 역할의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를 끌어냅니다. 그러니 사라 코너는 쓰러진 카일에게 움직여 카일, 일어나 병사 라고 소리치며 퍼스트 우먼이자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카일리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 터미네이터에게 맞서지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카일리스는 터미네이터와 함께 자폭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사라 코너 앞에서 상반신만 남은 터미네이터가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죽여도 죽지 않고 사륙이 끝날 때까지 쫓아오는 로봇 살인마의 등장이죠. 이때 신경을 깎아먹듯이 울려 퍼지는 음악은 바로 13일의 금요일과 같은 슬래셔 영화를 지배하는 음악과 같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올 것 같은 터미네이터를 묘사하는 데 있어 슬래셔 영화에서 사용되는 음악이야말로 최선이고 슬래셔 장르가 바로 이를 악물고 파괴해야 할 터미네이터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결전에서 눈여겨볼 것은 터미네이터와 카일리스가 처음 등장했던 LA 뒷골목과 마지막 공간의 비교입니다. 처음 카일리스는 이 뒷골목을 헤매다 의류 공장에 숨어들어 신발과 옷을 훔치죠. 이 공간은 지저분하며 공장이 있을 곳으로 어울린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터미네이터와 최후 결전을 벌이는 공장이 위치한 곳은 그런 뒷골목이 아니라 잘 정돈된 대로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고 여기에는 각종 무인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장의 내부 구성을 보면 실제로 뭔가를 만든다기보다 테스트 용도라는 느낌을 더 많이 줍니다. 물론 그렇기에 영화에서 중요한 거대 프레스 장치가 이질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이 공간을 보는 순간 당시의 수많은 관객은 가까운 미래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 느낌은 터미네이터 2로 이어지게 됩니다. LA의 뒷골목이라는 한정된 공간은 크리스탈 호수처럼 슬래셔의 공간으로 어울릴 수 있지만 터미네이터의 공간은 지구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증오로 가득 찬 사라 코너가 터미네이터에게 쏟아붓는 마지막 대사인 넌 이제 끝났어를 통해 사라 코너가 전사로 거듭났음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사라 코너는 첫 등장 때 보여준 화사한 낮의 세계에서 서늘하고 냉정한 밤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이 어떻게 변한 것일까요? 서늘하고 냉정한 밤의 세계에서 살아난 사라 코너는 황량한 해색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듯한 세계죠. 그런데 터미네이터의 삭제 장면을 보면 그 냉정하고 잔인한 세계가 반복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사라 코너와 터미네이터가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장소는
사이버다인의 자동화 실험 공장이었고, 사이버다인의 관계자가 박살난 터미네이터에 쓰인 중앙 처리 장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호러의 세계는 끝나고 SF 액션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터미네이터는 슬래시 영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SF 액션 호러 영화입니다. 그러니 영화 속에서 펼치는 액션은 쾌감보다는 공포를 더 많이 느끼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영화평 가운데 이 영화를 보자는 관객은 드물 테지만, 호러 장르의 팬이라면 이 영화를 슬래시 영화의 일반적 특징과 비교해서 볼 때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타스틱 영화백서는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 드림랜드에서 기이한 모험을 펼치는 단테를 다룬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오늘 영화 열전은 여기까지